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최근 홍범도 장군님에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의심할 것 없는 최고의 독립군 장군님인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역사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셨어요. 홍범도 장군님에 관련해서 영상 촬영해서 올려주시는 거 어때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 채널이니까 홍범도 장군님이 가입했다는 소련 공산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님이 가입했던 공산당은 레닌 공산당인데 왜 스탈린 공산당과 동일시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기자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레닌과 스탈린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이런 댓글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뭐 조회수가 많은 채널은 아니지만 또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의견 많이 내주십니다. 여러모로 좀 감사하고요. 아무튼 저는 이 시간에 홍범도 장군님에 관련된 영상을 다시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역사 유튜버들이 홍범도 장군님에 관련된 영상을 워낙 많이 올리고 있고 뉴스에서도 정보 제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홍범도 장군님 영상을 이미 올렸었어요. 역바연에 제공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때는 홍범도 장군님이 그 유해가 우리나라에 돌아오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가 우리나라에 못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올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계사 채널이니까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올리지는 않고 또 워낙 요즘 정보 제공이 많으니까 저는 이 시간에 소련 공산당 그 다음에 레닌과 스탈린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중간에 홍범도 장군님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홍범도 장군님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 사실 정확하게 좀 팩트를 얘기하자면은 1927년 당시 공산당의 이름은 소련 공산당이 아니었고요. 전연방 공산당이었어요. 소련 공산당이라는 명칭은 1952년부터 사용했으니까 홍범도 장군님이 뭐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거는 사실 글자 그대로는 조금 틀린 차이가 있는 그런 언급이 되겠고요. 뭐 어찌됐든 전연방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의 이름 바꾸기 전신이니까 뭐 소련 공산당 이렇게 봐도 무방하기는 한데 일단 명칭 자체는 그렇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927년 홍범도 장군님은 레닌 공산당에 들어갔다? 사실 그건 조금 아닙니다. 레닌은 1924년에 사망을 했고요. 1927년 당시에는 이미 스탈린이 공산당을 장악하고 있는 전연방 공산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팩트는 아니에요. 물론 스탈린이 뭐 독재와 만행과 학살과 그 다음에 뭐 6.25 전쟁 묵인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1927년 이후에 좀 심화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홍범도 장군님이 공산당 들어갔을 때 그건 레닌 공산당이었다. 이 말은 사실 문구 자체로는 조금 틀린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련 공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소련 공산당은요, 1889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소련 공산당의 뿌리입니다. 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러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된 정당이 바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인데요. 그 당에서 레닌이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레닌 이야기 또 좀 해보도록 할게요. 레닌은 1870년 출생한 인물이고요. 집안은 원래 아버지 집안은 농노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육도 좀 받았고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닌이 나고 자랄 때에는 레닌 집안이 농노 집안은 아니고 좀 중산계층 계급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또 레닌도 교육을 잘 받고 있었는데 1887년 레닌이 17살 때 레닌의 형 알렉산드르가 당시 차르였던, 자, 러시아에선 황제를 차르라고 하죠. 러시아 차르 알렉산드르 3세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하다가 체포가 돼서 형 알렉산드르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형의 죽음을 보게 된 레닌은 이후 차르 체제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사상 서적들을 이때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르크스 사상에 심취하게 되고 깊이 연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20대 초반에는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3살 때 레닌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2년 후 유럽으로 떠나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등을 다니면서 사회주의 사상가들을 접하게 되고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고 학문을 더 깊이 심화 발전시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레닌은 정말 어떤 그 사상가, 이념가,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되고 이후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사상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국을 해서요, 노동자들 편에서 이제 투쟁을 해 나가게 됩니다. 노동자들의 파업, 시위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선동을 하고 앞장서기도 하다가 결국 체포가 돼서요, 투옥되기도 하고요, 시베리아의 유배까지 가게 됩니다. 이 유배 생활이 끝나는 게 레닌 30살 때였어요. 30살 때 레닌은 유배에서 풀려나고 유럽으로 망명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1903년 2차 당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당대회입니다. 근데 이 1903년 이 당대회에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서 큰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냐면 크게 갈라서게 됩니다. 갈등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갈등이냐면 이 당 안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었어요. 강경파는 노동자, 농민들, 프롤레타리아의 투쟁, 폭력 투쟁, 폭력 혁명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온건파도 물론 사회주의 정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와 협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안에서는요, 이런 그 급진파, 폭력 투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온건 세력은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숫자, 소수파를 멘셰비키라고 부르고요, 다수파를 볼셰비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볼셰비키가 다수파를 뜻하는 명칭이고 멘셰비키가 소수파를 뜻하는 명칭인데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서 이 안에 파벌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05년 러시아에서 또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는 건데요. 1905년 1월 22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1905년 1월 러시아 상황은 어땠냐면요, 당시 러일 전쟁 중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러시아는 일본한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었죠. 전선은 악화되고 있었고 일본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러시아 국민들은 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 황제 차르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당시 차르는 니콜라이 2세였어요.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은요, 아주 오랫동안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가 훨씬 낙후되어 있었고 러시아 국민들은 매우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차르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심지어 그 전쟁도 제대로 못하고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이 식량을 요구하고 전쟁 중지를 요구하고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러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 시위는 비폭력 시위였는데 그런데 이 시위에 대해서 차르 니콜라이 2세가 강경 진압을 했어요. 총으로 쏴버리면서 유혈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진압을 해버리니까 전국적으로 시위는 또 커졌습니다. 파업도 커지고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레닌이 러시아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편에서 혁명을 불질러 보려고 했는데 당시 차르가 회유책 같은 걸 좀 써요. 뭐 의회 두마를 뭐 개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회유책을 쓰면서 이게 1907년쯤 가면서 이 노동자들의 어떤 그 투쟁이 좀 잦아듭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봉기가 잦아들게 되자 이 정부가 혁명 주도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이때 레닌도 탄압을 받게 되자 레닌이 또다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가 1907년이었는데요. 1907년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안에서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의 갈등이 아주 극심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1912년에는요. 이 둘이 완전 갈라섭니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안에서 볼셰비키, 맨셰비키가 그냥 완전히 갈라서게 되고 이 당은 이제 볼셰비키가 주도하는 당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년 후 1917년이 됐는데요. 1917년은 러시아 혁명의 해였습니다. 1917년 3월 러시아 3월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 3월 혁명은 러시아력으로 2월 달이었기 때문에 2월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교과서상에서 쓰는 3월 혁명이라는 명칭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3월에 차르를 드디어 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럼 1917년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전개가 쭉 되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 함께 손잡고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맞서서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력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와 똑같이 전쟁을 수행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똑같이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 안에서는 경제가 더 힘들어졌고 물자 부족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었고 가뜩이나 곤궁했던 러시아 국민들의 삶은 더 빈곤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 중지를 요구하고 차르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러한 극심한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는 게 노동자, 농민, 병사, 평의회였습니다. 이 평의회를 소비에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손잡고 차르에 맞서기 시작했었던 것이고요. 결국 니콜라이 2세를 퇴위시키게 된 것이 바로 3월 혁명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아주 길게 진행됐던 황제 차르의 전제 정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게 러시아 3월 혁명입니다. 1917년이었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차르를 무너뜨리고 생긴 정부가 케렌스키 임시정부인데요. 이 케렌스키의 임시정부가 무능했어요. 제대로 혁명 이후에 뜨거운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수용하고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경제 회복, 그 다음에 전쟁 중지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케렌스키 임시정부는 전쟁을 지속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눈치를 보면서 전쟁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는 여전히 계속 힘들게 진행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케렌스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됐었던 상황에서 레닌이 귀국을 합니다. 레닌이 1917년 4월 3일에 귀국을 했고요. 그 다음날 집회를 열게 됩니다. 볼셰비키의 또 맨셰비키 세력까지도 참여한 그런 집회에서 레닌은 4월 태제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4월 태제라는 것은 레닌의 혁명 전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임시정부를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권을 소비에트로 옮겨와야 된다. 노동자, 병사, 이 평의회가 집권을 해야 된다. 소비에트의 정권 장악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국유화를 주장을 하고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이름도 공산당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장 전쟁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레닌이 볼셰비키를 이끌게 되고요. 결국에 그 임시정부를 타도하게 되는 것이 1917년 러시아의 11월 혁명입니다. 러시아력으로는 10월 혁명이라고도 불러요. 이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혁명 다음해인 1918년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이름을 러시아 공산당으로 개편해서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1918년부터 러시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이 볼셰비키 혁명에 반발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 세력, 이 볼셰비키 세력의 군대, 우리가 적색군이라고도 하고 붉은 군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군대와 또 이 보수 세력, 이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 백색군의 내전이 한동안 전개가 됩니다. 18년, 19년, 20년까지 전개가 되고 레닌은 이 반혁명 세력들을 진압을 하고 이 러시아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레닌이 보이게 되는데 이걸 신경제정책, 네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이라는 것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 다음에 뭐 벨로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이런 나라들을 묶어서 출범한 그런 연방 국가였어요.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걸 우리가 줄여서 소련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1922년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닌은 1924년에 사망을 하게 돼요. 레닌이 1924년에 사망을 하게 되자 이때 공산당에서 대두되는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스탈린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탈린은 본명이 아니에요. 이 스탈린의 원래 이름은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주가시빌리라는 성씨를 원래 썼는데, 이 주가시빌리라는 성씨는 원래 조지아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성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정통 러시아 민족은 아니었고요. 조지아인이었는데 러시아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스탈린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어요. 집이 가난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폭력적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또 술도 많이 먹는 그러한 집안에서 불우하게 자랐는데, 이렇게 자라난 스탈린은 노동자들 파업, 시위 이런 데에 참여를 하면서 차르에 저항하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심지어 이 노동자 운동의 주동자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다가 체포가 돼서 투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당연히 볼셰비키 당에 가입을 했겠죠. 이 사람은 노동자들 편에 섰었고 그 다음에 폭력적인 그러한 투쟁에 앞장서던 인물이었습니다. 볼셰비키 당에 가입을 하고 1905년에 레닌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닌의 글과 레닌의 그 만남 속에서 레닌에게 크게 감화되고 본격적으로 레닌 밑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레닌이 스탈린에게 본래 이름이 있지만 강철 같은 인간이구나 해가지고 별명으로 지어준 이름이 바로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강철의 인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탈린이라는 이름은 별명이었는데 계속 자기가 스탈린 이러면서 자기의 이름처럼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아무튼 1924년 레닌이 사망했을 때 이제 스탈린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1924년 레닌 사망 당시에 스탈린의 지위는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소련의 지도자들을 흔히 공산당 서기장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1924년 이전 레닌이 있었던 시절에는요, 공산당 서기장이 그렇게 집권하는 지위는 아니었어요. 레닌은 인민위원 평의회의 주석으로서 국가원수 자리로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게 주석의 자리였는데, 레닌이 죽고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 이 공산당 서기장 자리를 집권자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스탈린은 1922년부터 공산당 서기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24년에 레닌이 죽자 공산당 내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공산당 서기장 자리를 국가원수 자리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때 제거된 가장 큰 라이벌이 트로츠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트로츠키도 제거하고 공산당 내 자기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굳히고 결국 독재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1925년에 스탈린이 당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공산당에서 전연방 공산당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1927년 우리의 홍범도 장군님이 이 당에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홍범도 장군님은 왜 공산당에 가입했을까? 제가 신문을 보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님인 반병률 교수님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좀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시 홍범도 장군님은 1929년이면 연금을 타는 대상자가 되는데, 공산당원과 비공산당원의 이 연금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님은 당시 당시는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 땅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곧 노년에 이 연금을 타야 되시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공산당에 가입을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소련 땅에는 홍범도 장군님과 함께 독립군 활동을 했던 동지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시 일제치하의 한반도에 가서 자리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당시 소련은 공동 집단 농장 체제를 꾸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공산당에 가입하면 이 토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님은 함께 활동했었던 이 독립군 부하들, 동지들과 함께 집단 농장을 그 안에서 일구고 살아가 보시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소련 땅 안에서 생활하는 홍범도 장군 그리고 그 독립군 부하들은 함께 이런 집단 노동의 혜택을 보고 농장을 일구기 위해서는 공산당 가입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뭐 농업 그다음에 뭐 연금 등 이런 그 생계를 위해서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홍범도 장군님은 1937년에 그 척박한 땅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되시잖아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렇게 강제 이주가 되시는데, 아니 홍범도 장군님이 공산당 안에서 핵심 당원이고 지위가 있었다면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노년에 강제 이주가 되셨겠습니까? 아무튼 홍범도 장군님의 공산당 가입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스탈린 얘기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스탈린은 공과 과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공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자면 소련의 경제 낙후된 상황을 좀 많이 개선했던 평가는 받습니다. 소련이 워낙 낙후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빈곤했기 때문에 스탈린은 경제 개발에 매진을 해요. 그래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하고요. 일정 성과가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돼요. 뭐 고층 빌딩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들고 뭐 댐도 만들고 수력 발전소 만들고 뭐 국민들 이 노동력 막 투입해 가지고 일정 성과를 거두기는 합니다. 근데 딱 그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경제개발 수치를 막 올리고 실제로 경제개발은 되기는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빈곤했고요. 일부 지역에선 너무도 빈곤하고 끼니조차 있기가 어려워서 막 저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항을 하잖아요. 빈곤하다고 저항을 하면 아예 스탈린은 그 지역을 죽여버립니다. 굶겨 죽이고 학살을 하면서 그 지역을 아주 그냥 더 못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정적들을 숙청하고요. 국민들을 심하게 통제하고 감시와 탄압을 계속하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또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영국과 함께 손잡고 일본, 뭐 독일, 이탈리아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소련이 주로 싸운 대상은 독일이었습니다. 일본과는 거의 막판에 그냥 잠깐 참전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되는데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발발에 일정 부분 스탈린의 책임도 크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939년 2차 세계대전 시작 직전에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돼요. 당시 불가침 협정 비밀 약정에는요, 폴란드 등 이 동유럽 지역에 대한 소련의 지휘권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폴란드 등 이 동유럽에 대해 욕심을 부려서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는 건데, 이 불가침 조약이 결국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해주는, 그렇게 좀 용인해주는 그런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시작에 결국에는 이 소련 스탈린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1941년에 독일이 이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쳐들어오잖아요. 막 쳐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소련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독일에게 이기게 되죠. 소련이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정말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많은 병사가 죽으면서 결국에는 독일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베를린까지 쳐들어가서 스탈린이 독일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1950년 남침을 할 때 이 소련의 스탈린이 이것을 묵인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또 스탈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전쟁 중이던 1952년에는 전 연방 공산당의 이름을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즉 소련 공산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952년부터 정식적으로 소련 공산당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 스탈린은 1953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스탈린은 사망한 이후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자, 레닌과 스탈린을 놓고 봤을 때,
러시아에서 레닌은 아직도 많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레닌은 혁명을 일으켰고 또 사상가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강했고 그런 면이 더 부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레닌은 혁명을 일으키고 집권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스탈린은 집권하라고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기간 독재를 심하게 했고 많은 문제를 야기를 했기 때문에 스탈린은 죽고 나서 결국에는 존경받지 못하고 비판받는 목소리가 훨씬 큰데 레닌은 아직 그렇지는 않고 레닌은 러시아 안에서 굉장히 또 인정받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당. 이 소련 공산당은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그 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8월에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이 소련 공산당은 해체가 되게 됩니다. 당시엔 고르바초프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요즘 말이 많은 소련 공산당, 또 레닌, 스탈린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홍범도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봤는데, 자, 당시 우리는 나라 잃은 상황이었고 남북한이 나눠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되찾고자 활동하는 과정에서 뭐 사회주의 활동도 하고 소련과 손잡기도 하고 이용을 하기도 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홍범도 장군님은 소련에 거주를 하고 있었고 노년의 삶이 다가온 상황에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고 문제가 돼야 되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홍범도 장군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홍범도 장군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냥 존경만 하면 되는 분인 것을. 자, 오늘 또 소련 공산당, 레닌, 스탈린, 또 홍범도 장군님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